한때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야망이 담긴 그 빌딩들은 시대의 상징이었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탁월한 경영 능력, 시장을 읽는 안목, 아니면 정치권과의 미묘한 관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한 통의 전화로 운명이 갈리고, 때로는 하루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수십 년 쌓아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했죠. 오늘은 영광과 몰락, 그 극적인 드라마 속에서 사라져간 거대한 이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건물 하나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고, 미주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어요.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한 번씩 둘러보는 명소였는데요. 실제 높이가 남산과 거의 비슷한데 딱 1m 낮은 해발 264m였어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이 마천루, 바로 육딘입니다. 이 건물을 세운 배경에는 어떤 거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22개 계열사를 이끌었고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로도 유명했죠. 밀가루 사업으로 출발해서 총 자산 20조 원을 보유하며 재계 서열 25위까지 올랐다가 수많은 논란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동아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총수는 사업뿐 아니라 축구협회장, 대학 이사장, 명예대사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당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집을 압수수색하니 바론 콘스탄틴 같은 억대 시계가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신동아 그룹의 뿌리는 황해도 사리원 출신 최성모 창업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이 세 경영인이었던 셈이죠. 창업주는 해방 전까지 정미소와 제재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소련군이 들어오자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차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미군에게 소금잼 생선 같은 걸 납품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6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적산 기업인 조선제분과 부산제빙냉장을 불화받아 공동 경영을 시작합니다. 1964년에 동업을 청산하고 조선제분을 단독 인수해서 동아제분으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이게 신동아 그룹의 시작점이 됩니다. 밀가루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밀가루 재벌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여기서 번 자금으로 상가 임대업, 보험업, 식품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즈음 아들 최순영 전 회장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옵니다. 대한생명이라는 국내 최초 보험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 회사를 인수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인수하게 됐고 최 전 회장이 인수팀 단장을 맡았습니다. 놀라운 건 인수 후 이 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다는 점이에요. 대한생명 인수 7년 후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최 전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게 됩니다. 1976년의 일인데 1980년에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 전 회장은 새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신동아 그룹을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당시 재계 서열 22위였어요. 경영 외적으로도 화려했습니다. 약 10년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죠. 명예직뿐 아니라 K리그 원년 우승팀 할렐루야 축구단의 구단주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개막식에서 시축도 하는 등 권력과의 친밀함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습니다. 1985년에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물로 불린 63빌딩을 여의도에 세우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완공 직후 대한생명의 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금은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정치,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조선시대 여의도는 존재감이 거의 없던 동네였습니다. 마을 목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공항이 생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공항 기능이 김포공항과 서울공항으로 각각 이전되면서
대대적인 여의도 개발이 시작됩니다. 1970년대부터 국회의사당, 한국거래소, KBS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을 거치면서 건물들이 많이 파괴됐고 관공서 외에는 랜드마크라 할 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1978년에 여의도 일대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신동아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과시할 만한 기념비적 건물을 짓자는 취지였죠. 당시 재계에서는 이런 초고층 건물 짓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어요. 63빌딩이 처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15층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15층에서 60층으로 허가가 변경됐어요. 3년 후 88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강의 기적을 상징할 건축물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국내 최초 마철루는 종로 31빌딩, 그 다음 소공동 롯데호텔이었습니다. 그보다 거의 2배 높았던 빌딩이 63빌이니 사람들이 정말 놀랐죠. 당시 영상을 보면 작업자들이 철골 구조물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전동 공구도 없이 렌치로 하나하나 나사를 조이는데 밑으로 지상이 까마득하게 보여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찔한 광경이었습니다. 40층 건물도 없던 시절에 60층짜리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선샤인 60빌딩보다 높았고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높이였습니다. 선샤인 60과 63빌딩이 같은 60층인데 높이는 63딩이 조금 더 높습니다. 63빌딩이라고 부르는 건 지상 60층에 지하 3층을 합쳐서 63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마철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처럼 31빌딩을 세운 산미그룹도 망했고 묘하게도 63딩 건설 이후 신동아 그룹의 부진이 시작됩니다. 빌딩 공급이 넘쳐나면서 입주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실적 악화로 이어졌어요. 대한생명은 1985 회계연도에 5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타격이 쳤습니다. 1989년에는 신동아 건설이 계열 분리되고 결국 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IMF 자체는 그럭저럭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999년에 그룹을 뒤흔든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동아의 주력 사업이 보험 쪽이었는데 1996년부터 무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문제가 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죠. 먼저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 실제 무역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서 국내 은행에서 거액을 사기 대출받았어요. 이 중 외화 1억 6,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500억 원 정도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IMF 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할 정도로 단돈 1달러가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재벌이 외화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겁니다. 또 대한생명의 부실 계열사에 1,90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주식을 인수해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결국 최순영 전 회장이 구속됩니다. 돈을 받은 보험감독원장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고요. 그룹의 돈줄이었던 대한생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최 전 회장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경영권을 잃게 된 거죠. 구속 이후 더 큰 의혹이 불거집니다. 검찰총장 부인, 올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검찰총장 부인, 장관 부인 등이었어요. 순식간에 엄청난 스캔들로 떠올랐습니다. 최 전 회장 부인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실세 부인들에게 고가 옷을 사주면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특검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검찰총장 부인이 호피무늬 반코트를 뇌물로 받았고 검찰과 경찰 수사팀이 그를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밝혔어요. 결론은 실패한 로비였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국세 무려 1,073억 원을 내지 않고 있어요. 세금 징수팀이 역대급 비양심 체납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38조의 세금 납부 의무를 딴 38 세금 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가지고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창문 열고
잠긴 문 따고 들어가고 옷과 가방에 숨겨놓은 것들 다 찾아내지요. 올해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걸 찾았다는 소식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혹시 184연승했다는 팀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전설 같은 얘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목은 여자 배구, 한때 재계 1세대 재벌 그룹이 이끌었던 곳입니다. 이 그룹에서 운영한 백화점은 명동의 랜드마크였고 영화 1987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도 등장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3대 백화점, 4대 백화점으로 꼽히기도 했죠. 한때 삼성, 현대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재계 1세대로, 하지만 2세대로 넘어가서 무리한 다각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그 와중에 주력 사업은 경쟁에서 밀리면서 적대적 M&A 공격까지 받고 훅 무너져버린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했던 대농그룹입니다. 진주 지수면 승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재벌들이 많이 나고 자란 동네로 유명한 곳이죠. LG와 GS 총수의 생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수초등학교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와 LG 구인의 창업주가 같은 반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다는 거 유명한 이야기죠. 비슷한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통천입니다. 현대 정주영 창업주와 대농그룹의 박용학 창업주가 1915년 같은 해 태어난 곳이지요. 두 사람은 그냥 동갑내기 동양 친구를 넘어서 아주 가깝게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회장들끼리 술 한잔하지 하는 오랜 술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박용학 창업주는 원래 일제 때 고향 통천에서 사설 우체국을 운영했습니다. 해방 직후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요.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서울 우체국에 돈을 받으러 왔다가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소련군이 38선에 주둔하면서 한순간에 고향과 단절되어 버렸죠. 하지만 그는 그냥 여기서 빨리 자리 잡고 돈을 벌어보자 사업에 뛰어듭니다. 미처는 서울 우체국에서 받은 9만 원과 월남한 가족들이 가지고 온 20만 원, 총 29만 원을 모아서 섬유 도매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도량 형기를 만드는 계기 제작소, 무역업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5년 최성모 창업주 등과 함께 비료와 제분을 생산하는 대한농산을 공동으로 세웁니다. 그 시절 1960년대는 뭐든지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농업이 주였고 농업 관련 제품들은 수요가 많았는데 이걸 사고 팔면서 빠르게 돈을 불렸죠. 이후 바다로 눈을 돌려 바다에도 돈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네 하고 수산업 참치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갖고 있던 원양어선이 12척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세를 쭉쭉 늘려나간 거죠. 그러다 1960년대 중반에 위기를 맞는데요. 정부 정책을 믿고 소맥분을 왕창 수입해 왔는데 정부가 사주기로 한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금이 확 묶여버린 겁니다. 은행 관리를 받을 정도로 휘청했는데 다행히 앞서 얘기한 참치잡이와 냉동 수산물이 잘 팔리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해서는 위험하겠구나. 앞으로도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를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크게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방직회사를 사들여서 섬유업을 키우는 거였고요. 쌍용그룹 김성곤 창업주라고 코뿔소가 트레이드마크였던 이분한테서 태평방직과 금성방직을 인수하면서 대농그룹의 기초를 다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공장만 돌려서는 안 되겠다. 팔로도 개척하자는 거였어요. 1969년에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유통업에도 뛰어듭니다. 미도파라는 이름은 대도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트로폴리탄에서 한자를 빌려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 도시, 도, 물결파, 아름다운 도시의 물결이라는 뜻이죠. 원래 출발은 일제 때 일본인이 세운 정자옥이라는 이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신세계의 전신인 미쓰코시와 화신 백화점과 함께 국내 1세대 백화점이었고요. 명동 백화점 경쟁의 시초입니다. 해방 이후 국내 기업으로 넘어와서 중앙백화점을 거쳐 미도파 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도파는 197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명동의 랜드마크였고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197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백화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상대동과 청량리, 춘천에도 미도파 백화점이 생기는데 각각 다 그 지역의 명물과도 같았습니다. 박용학 창업주는 백화점을 인수한 후 뉴코아 CC라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골프장을 매입해서 레저 사업에도 손을 대고 다른 기업과 손잡고 해운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73년 대농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농산을 중심으로 방직회사, 제분회사를 통합한 것이죠. 당시 대농그룹의 수출 실적이 4,900만 달러로 국내 4위였고요. 방직시설만 국내 4분의 1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용학 창업주가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 또 일을 맡긴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까지 보살펴줘야 하는 게 보스의 책임이다 라고 했죠. 1970년대 중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건데요. 대농이 방직 중심이었는데 섬유가 천연 섬유도 있지만 합성 섬유는 원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확 올라갔고 원면 가격은 폭락하는데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결국 대농그룹은 법정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다각화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뉴코아 골프장과 해운대 호텔 부지 같은 알짜 부동산을 팔아서 간신히 기업을 정상 궤도에 돌려놓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거 방직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후 대농그룹은 미도파의 비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도파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소공동 롯데가 생기면서 백화점 시장이 확 달라집니다. 미도파 백화점도 치열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케팅 전략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좋은 물건 많이 갖다 놓고 팔면 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 사는 걸 넘어서 문화생활까지 원하게 되고 고객 서비스와 각종 예술 분야를 접목하면서 이른바 백화점 문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고 눈요기도 실컷 하고 각종 오락과 예술 감상 같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면서 만족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왔다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 행사까지 마련해 준다는 거에 대해 고맙게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죠. 이렇게 미도파를 운영하던 박용학 창업주는 1989년에 장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외아들인 박영일 회장이 취임했죠. 이분은 배우 안인숙 씨와 결혼한 걸로 더 유명했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이죠. 대농그룹은 이 새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박영일 회장은 아버지의 교훈도 있고 방직 산업이 사양화될 걸 우려하면서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방직에만 기대고 가다가 또 위기가 오면 휘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미도파를 중심으로 백화점 점포도 늘리면서 사업 구조를 다시 짜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데요. 코리아 헤럴드와 내외 경제신문까지 인수하면서 언론 사업에도 진출했고요. 지역 케이블 TV나 지금의 벤처 캐피털이라고 할 수 있는 창투사, 광고, 대행사, 편의점 등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1995년에 디즈니 그룹 쪽과 가상현실 게임 개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1996년 말 대농그룹은 유통과 정보산업을 주축으로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순위 30위권 기업이 됐습니다. 특히 미도파 상계점은 하루 매출이 7억 원에서 8억 원에 달하면서 단일 백화점 매출 4위까지 올랐습니다. 비료와 제분을 팔고 옷감을 팔던 회사가 유통과 언론, IT까지 무섭게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곧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새 경영을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린 과정에 주식회사 대농과 미도파가 떠안는 빚 보증이 너무 컸던 거죠. 매출 비중이나 자산도 이 두 곳에 몰려 있었는데 면직 산업이 가라앉고 또 롯데나 신세계가 치고 나가니까 적자도 누적되면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거죠.
이때 결정적인 사건, 적대적 MA 인수합병 공격에 휘말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있던 신동방 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을 노린 겁니다. 당시의 대농은 미도파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상황이었어요. 미도파를 뺏기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신동방이 지분을 막 사들이면서 12,000원이었던 주가가 6개월 만에 45,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대농은 필사적으로 1,300원 가까운 거금을 쏟아부으면서 지분을 늘리는 악수를 둡니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지킬 수 있었지만 대농은 자산 1조 8천억 원의 부채 빚도 비슷한 수준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되었죠. 그해 3천억 원 가까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대농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마지막으로 1998년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대농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던 미도파 백화점도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서울 명동의 일본 상점인 정자옥을 인수해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 지 66년 만에 쓰러졌습니다. 대농그룹이 몰락하는 과정에 여러 그룹이 얽혀 있었는데요. 미도파를 노렸던 신동방 그룹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간에 성원그룹이라고, 여기가 신동방과 손을 잡고 미도파를 공격했는데 중간에 다시 배신하고 대농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대농이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성원도 IMF 이후에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결국 대농그룹, 신동방그룹, 성원그룹 모두 다 망한 거죠.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깎아먹는 소모적이고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대농그룹이 무너지고 미도파 백화점은 끝내 롯데에 가게 됐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얼마 동안은 롯데 미도파로 운영하다가 2013년에 미도파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지금은 롯데 영플라자 본점과 노원의 롯데 백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춘천 미도파는 지금은 농심그룹 계열사인 M백화점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한때 184연승 배구팀부터 명동의 랜드마크까지 화려하게 많은 걸 가졌던 대농그룹이었습니다. 만약에 대농이 그냥 미도파를 포기했다면 그럼 나머지 계열사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적자도 많은데 오히려 프리미엄 줬고 넘겼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오너의 판단력이라는 게,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는 것, 대농그룹의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90년대 화제 인물 중에 이승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전설의 라보라, 미국계 한국인 플레이보이 모델이었죠. 입국할 때 공항에 취재진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에 1억, 당시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고 백화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면 광고에 딱 등장했는데 너무 파격적이었는지 불매운동이 일어날 만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결국 광고는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사진들은 다 폐기되었죠. 이 백화점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논란이 될 만큼 파격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격 파괴, 인사 파괴, 서열 파괴 등이 화제였죠. 특히 유명한 것은 파격적인 사운이었습니다. 점잖고 위험 있는 인재 제일, 인화 단결,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삼촌떡 싸야 사먹는다, 허례허식 빼고 유통은 실전이다, 이런 사운이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킴스클럽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짜 싸게 팔았고 24시간 운영에 대형 점포를 한두 달에 한 개씩 늘려가는데 생태계의 교란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유통업 판도를 완전히 흔들었죠. 이 유통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 37살에 480평짜리 슈퍼마켓으로 시작해서 불과 16년 만에 그룹 매출 2조 원, 재계 25위 재벌 반열까지 올려놨던 사람이었는데요. 킴스클럽에 바로 그 킴, 지독한 일벌레였고 불도저 스타일로 밀어붙였고, 그래서 유통 황제로도 불렸던 사나이, 뉴코아 그룹과 김희철 창업주입니다. 뉴코아 김희철의 20대는 좀 달랐습니다. 고려대 상대 66학번, 역도부 출신이란 얘기도 있고 1965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는데 시위를 주도하다 걸려서 끌려갔다는 기사도 있고요. 고려대 재적생 명단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군입대를 하는데 사병으로 광주 공병대에서 격리병으로 복무했어요. 여기서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군납공사를 하던 한신공영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한신공영 창업주가 김희철을 눈여겨본 것이죠. 제대 직후 1969년 김희철은 한신공영의 평사원으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과장으로 파격 승진하죠. 더 파격적인 건 그해 그 창업주의 막내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김희철에게는 탁월하고 유능한 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안목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70년대 초반 다른 대기업들은 강북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백화점만 봐도 종로의 화신, 명동의 신세계, 미도파, 코스모스 모두 강북 중심이었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어요. 회사 직원들의 반대가 심하고 다들 그 낙후된 동네를 왜 사냐 했지만 그는 확신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포, 잠원 일대에서 구반포, 신사동까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강남 진출을 주도하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신반포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1차부터 20몇 차까지 시공사가 다 한신입니다. 신반포 1차가 아크로 리버파크, 3차와 23차가 레미안 원베일리, 5차는 아크로 리버뷰, 15차가 원페타스. 이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시작이 이분이었습니다. 한신공영 시절에 1년에 한 직급씩 초고속 승진을 계속했고요. 말단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경리당 상무감사까지 올라갔습니다. 1979년에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창업주의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온 거죠. 고민 끝에 그는 결심합니다. 독립할 때가 됐다. 내 길을 가자. 그의 두 번째 안목은 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개발을 주도한 반포 한신 아파트 단지에 슈퍼마켓을 차립니다. 그리고 영업 5개월 만에 당시 기준으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수억 대에 달하는 매출이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슈퍼에서 번 돈으로 비슷한 매장을 쭉쭉 늘려서 11개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슈퍼들에서 번 돈으로 일반에 분양됐던 상가들을 하나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쯤에 전체 매장의 65%를 확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쪽의 뉴코아 쇼핑센터입니다. 1985년에 여기를 백화점으로 개장하고 신관까지 또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에 나섭니다. 그의 부동산 안목은 90년대 들어서 다시 빛을 발합니다. 5.18 부동산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대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매입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롯데나 신세계, 현대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 신규 매장을 확보 못할 때 반대로 그는 그 틈을 파고들면서 평촌과 과천 쪽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신공영과 뉴코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뉴코아 그룹은 뉴코아 백화점, 한신공영 유통부문은 한신코아 백화점으로요. 이제 김의철 회장은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에 올인했습니다. 방대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사세를 불려나갔죠. 기반은 앞서 미리 사둔 땅들이고 본지는 서울 잠원동에 두고 빠르게 멀티를 확장하듯이 점포를 늘렸습니다. 뉴코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얼룩말 마크. 초원을 질주하는 얼룩말처럼 수도권과 신도시로 또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994년부터 3년 동안 17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삼풍백화점과 함께 강남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이저 백화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5년 김일철 회장은 창고형 할인마트 킴스클럽을 설립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창고처럼 쌓아놓고 판다는데 너무 쌌고 더 싼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싸움품도 드릴게요. 이런 제도도 있었죠. 가격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할인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데 이거 뒷감당이 될까? 너무 싸게 파니까 출혈 아닌가?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국내 최초로 24시간 연중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이것도 파격적이었죠. 심야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고요. 열대야 때는 그냥 피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훈이 유명했는데 삼촌 떡도 싸야 산다는 거였어요. 기업 모토치고 진짜 파격적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도 비싸면 안 산다, 싸야 산다는 뜻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많이 들여서 싸게 팔자는 철학이었죠. 예전에 배추 파동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유인 상품으로 김장 배추를 포기당 100원에 팔기도 했고요. 요구르트가 10원,
캔커피 100원이었습니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문화도 독특했습니다. 학력, 서열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고졸 출신 30대도 바로 백화점 본부장, 부장 출신도 바로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걸 진두지휘한 게 김희철 회장이었는데요. 본인도 늘 현장에서 뛰었고 거의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직원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킴스클럽은 개장 4개월 만에 회원 수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1년이 안 돼서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코아는 1995년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해 산풍이 무너졌는데 뉴코아는 거침이 없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진출하고요. 창업 15년 만에 연매출 2조 원을 찍고 30대 재벌 그룹에 진입합니다. 11개사를 거느리면서 재계순위 25위까지 올랐고요. 하지만 빠른 성장의 후유증도 엄청났습니다. 뉴코아 중역들 따라 1년 동안 15개의 점포를 개설한 결과 사장, 전무 다 쓰러져서 줄줄이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다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니까 진짜 부서진 겁니다. 임원들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 본인도 갈아 넣었어요. 밤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고 휴일도 없고 오죽하면 17년 만에 휴가를 갔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것도 주변에서 하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억지로 티켓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회장이 이러니까 임원들은 8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출근하고 임원들이 약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입지에 점포 추가, 또 추가하다 보니 1년에 15개면 3주 반에 1개씩 점포를 오픈하게 되었죠. 건물을 올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국내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에 하나둘 뛰어들고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현금 흐름은 말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빚을 내서 공사를 강행합니다. 당시 뉴코아 그룹의 부채 비율이 1000로를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영 중인 점포가 32개가 있었음에도 그만큼 나대지가 3줄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언젠가 개발하려고 사둔 땅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부동산 투자도 너무 무리했던 거죠. 안에서는 사람들 실려나가고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결국 부도 신청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회사 살려보자며 모금을 하고 계열사 미분양 아파트도 팔고 오피스텔 팔고 일주일 만에 260억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계 순위 25위 뉴코아 그룹이 화해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뉴코아는 결국 무너졌고 2003년 이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김희철은 자신이 만든 유통제국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과도한 점포 확장과 무리한 대출, 독선적인 경영이라는 지탄을 받았고요. 2003년 말 공적 자금 비리로 구속되면서 부도덕한 기업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석방된 뒤에 재기를 시도했는데요. 이미 시대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칩거 모드로 전환해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죠. 뉴코아라는 이름, 킴스클럽이라는 간판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가 만든 공격적인 할인 정책과 창고형 매장의 운영 방식, 그리고 싸야 싼다는 유통의 본질까지는 남아있습니다. 끝없이 달리지 않고 한 번쯤 멈춰서 숨을 돌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업계를 뒤흔든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통혁신의 틀은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대형 할인점, 24시간 영업,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뉴코아와 김희철이 있었습니다. 혹시 29살의 재벌 회장이 된다면 뭘 할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 멋진 빌딩 하나 올리는 건 이미 아버지가 했어요. 막 30대가 된 아들은 뭘 했을까요? 이 젊은 재벌 총수는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즈. 많은 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추억의 팀이죠. 변변치 않던 한국 사회에 작은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었던 그 야구단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야구단을
자기 손으로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한때 국내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었고 10층 건물도 드물던 시절에 무려 31층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빌딩도 자기 손으로 팔아버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듭하면서 하나 둘 내려놓고 결국에는 총수자리까지 내려놨습니다. 이 그룹은 목재를 시작으로 무역을 크게 하다가 나중에는 방산 소재인 특수강을 주력으로 잘 나가던 그룹이었습니다. 12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 서열 17위까지 올랐던 재벌이었는데요. 야심차게 개척한 해외 사업이 흔들리고 무리한 공장 증설에 국내 정세와 글로벌 경기까지 함께 어려워지면서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한때는 슈퍼스타들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잊혀진 재벌 산미그룹입니다. 산미를 창업한 김두식 회장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당대 명문인 경성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해방 이후 21살 나이에 비누로 시작해서 한국전쟁 통에도 고철 장사를 하고 피난지 부산에서도 비누 원료인 우지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김두식 회장은 어릴 적부터 숫자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뭐가 돈이 될지 앞을 내다보는 눈도 뛰어났던 거죠. 전쟁 이후에 비누가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비누로 뛰어들자 그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습니다. 서울은 폐허가 됐고 전후 복구를 위해선 나무 목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청량리 일대 논밭을 사들입니다. 거기에 큰 제재소를 세우고 국내 목재뿐 아니라 미국산 소나무인 미송 원목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일본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판단이 남들보다 빨랐던 것이죠. 국가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서 5년 만에 인천 만석동에 5,000평 크기 제재 공장을 세웁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송 목재를 수입하면서 그는 무역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50년대 돈줄이 전쟁 후 재건이라면 60년대 큰 흐름은 수출이라고 판단한 그는 1960년에 무역회사 산미사를 세웁니다. 주로 살아있는 돼지, 박하, 건어물을 수출했고 합판 수출도 확 늘었었습니다. 그는 아예 해운회사를 인수해서 사세를 키웁니다. 당시 산미의 원목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였죠. 이 기세를 몰아서 그는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1965년에 새나라 자동차라고 공개 입찰이 있었는데 신진그룹한테 밀립니다. 자동차 회사 인수에 실패한 그는 대신에 대한철광이라는 광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그룹을 키우던 김두식 회장 눈에 어떤 멋진 게 들어옵니다. 미송 원목 벌목장이 미국 시애틀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본 것이죠. 그때 산미사는 호텔 건물에 새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사옥이 필요하다. 저런 거 한번 지어보자 하고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전설적인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 설계를 맡았고요. 사람들 고개를 하늘 위로 올려다보게 만든 국내 최초의 마철루, 위치는 3일로, 착공일은 1969년 3.1절, 그리고 31층입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건물에 새겨 넣은 3.1 빌딩입니다. 외관은 뉴욕 시그램 빌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공은 전부 우리 기술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건축 기술력을 세계에 당당히 알리면서 해외 건설 수주에 물꼬를 튼 상징적인 건물이었고 재벌의 심장, 전경련 본부가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건물주 김두식 회장도 재계의 거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60년대 말쯤부터 목재업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러자 김두식 회장은 철광석 회사, 광산 회사를 발전시켜서 특수강 사업에 돌입합니다. M16 소총의 총열, 박격포, 장갑차 같은 군수 장비, 자동차 부품까지 고도의 기술과 정밀함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는 1970년에 삼양 특수강을 인수하고 이후 한국 특수강까지 흡수하면서 산미 특수강이라는 핵심 계열사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70년대 중반에 경기 호황이 불었습니다. 선미해운은 선박을 계속 늘리고 수익도 엄청 늘었습니다. 1976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세 순위에서 전국 1위였습니다. 이후로도 금속회사, 볼트회사, 관광개발회사까지 인수하고 장학재단도 설립해서 당시 돈으로 22억 원을 사회 환원하면서 회사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김두식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수암이 발견되면서 1980년 3년 투병 끝에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고 산미의 바통은 아직 20대인 젊은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만 29살 김현철, 산미그룹 2대 회장입니다. 경기중학교를 나왔고 경기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와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73년부터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영 수업을 받은 그는 아버지가 서울 본사가 아닌 먼 울산 공장으로 보내서 직원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도 승용차도 없이 버스 타고 출근하는 등 아버지의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았죠. 이렇게 단련된 그는 취임 초반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물들과의 친밀한 관계, 호황을 이어가던 특수강 사업, 그리고 증가하는 수출 실적, 산미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김현철 회장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결정을 내립니다. 산미의 향방을 바꿔놓을,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도 깊이 남게 될 선택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 한 면에 걸린 기사 한 줄을 보게 됩니다. 프로야구 다 개팀으로 출범. 그는 곧바로 문제를 직감합니다. 5팀으로는 일정은 삐걱대고 매 라운드마다 한 팀이 쉬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리그가 원활하게 굴러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 빈자리를 채워 6팀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KBO가 먼저 찾았던 곳은 현대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88 올림픽 준비 때문이라는 설, 국일 종목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설, 이유는 분분했지만 중요한 건 현대가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하루 전날 예고 없이 김현철 회장이 직접 KB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제6구단 산미가 맡겠습니다. 준비도 조직도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KBO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산미인가? 하지만 그 배경에는 김현철 회장의 본질적인 성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고교 시절 테니스 대회를 제패할 정도의 운동 실력, 그리고 MLB를 즐겨보던 진짜 야구 팬, 그에게 야구단 창단은 사업적 계산보다 순수한 열정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미 슈퍼스타즈는 준비가 부족한 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기적은 항상 첫 장면에서 시작되는 법. 개막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대구 원정 승리를 거두며 통쾌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5연패, 연패, 끝없이 이어지는 패배의 행렬. 팀은 순식간에 최하위로 추락했고 시즌은 결국 최악의 결과, 꼴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팀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듬해 너구리라 불린 괴물투수 장명부가 등판하자 팀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압도적인 존재감, 믿기 어려운 투구수,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투지. 그의 리드 아래 불과 1년 전까지 최하위 팀이었던 산미는 정규 시즌 2위라는 기적 같은 성적을 올립니다. 그 극적인 반전 드라마는 산미라는 이름을 전국적 화제로 만들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선택들은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죠. 비록 관중은 많지 않았지만 자금 시장에서는 어음 할인도 잘 이루어졌고 다른 구단주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다시 나빠지면서 3년 반 만에 적자가 거의 45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 세계 경기가 다시 주춤하기 시작하죠. 특히 해운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무역과 여러 사업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회장 취임 이후 자신이 있게 키워왔던 산미해운조차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력 사업이었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역작이라 불리던 3.1빌딩도 산업은행에 넘기게 되고 산미 본사는 방배동의 4층짜리 건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끼던 야구단 슈퍼스타즈 역시 결국 정리하게 되죠. 청보가 보유한 이태원 땅과 맞바꾸는 방식이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회계상 손해는 없었다고 기록되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취임 이후 10여 개까지 늘어났던 계열사는 순식간에 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옵니다. 1980년대 후반, 모두가 기억하는 삼저 호황이 찾아오고 88 올림픽까지 맞물리면서 경제는 다시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철강업계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게 되죠. 산미는 재기에 성공하며 계열사 12개를 거느린 재벌 그룹으로 다시 올라섭니다. 재계 순위 17위였습니다. 분위기를 탄 김현철 회장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죠. 1989년 캐나다의 대형 특수강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과감하게 지갑을 엽니다. 무려 2억 달러, 당시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인수를 마치고 그는 기업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의 전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며 이제는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원에 연 100만 톤 규모의 특수강 공장을 증설하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였습니다. 의욕은 하늘을 찔렀고 사업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이 훗날 산미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됩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국제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야심차게 인수한 캐나다 공장은 곧바로 적자 공장으로 전락하죠. 창원 공장의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산미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캐나다 공장 인수금 2천억 원 중 1,500억 원이 대출이었는데 나중에 포스코가 실사를 해보니 공장의 실제 가치는 400억 원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원 공장 증설로 생긴 빚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 2년 만에 산미 특수강의 누적 적자는 1,600억 원을 넘어가죠. 이때부터 산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김현철 회장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계열사 8곳을 다시 정리합니다. 백화점, 인천 만석동 부지 31층 빌딩을 매각했고 방배동 사옥까지 처분하며 대치동으로 이전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95년 정치자금 문제가 터집니다. 검찰이 주요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했는데 김현철 회장 역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는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과 부진과 연이은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은퇴를 결심합니다. 동생에게 회장직을 넘기고 자신은 미주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후임 김연배 회장의 첫 메시지는 내실 강화였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형이 타던 벤츠 500을 뉴 그랜저 3000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죠. 창원 공장 일부를 포항제철에 매각하며 부채를 줄여보려 했지만 특수강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이후 5년 연속 적자였죠. 한보철강이 먼저 붕괴하자 주거래은행은 곧바로 산미의 자금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3월 IMF 외환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 산미르국 8,400억 원과 2,700억 원 규모의 어음 2장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됩니다. 재계 26위였던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산미는 법정 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긴 세월 동안 이어온 영광의 역사도 이 시점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죠. 계열사들은 매각과 합병을 거쳐 모두 다른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김현철 회장은 2차례 심장수술을 극복한 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내와 함께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도 펴냈죠.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만약 캐나다 공장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때 창원 공장을 조금만 덜 키웠다면, IMF만 아니었더라면 산미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한때 슈퍼스타를 꿈꿨던 이름 산미.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혹시 예전의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장동건, 손지창이 출연했던 레전드 작품으로 시청률이 무려 50%를 넘었죠. 당시 농구는 그야말로 사회적 열풍이었습니다. 슬램덩크는 현역으로 연재되고 있었고 마이클 조던 역시 코트를 지배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농구 대잔치, 프로농구 출범 이전 한국 농구의 전성기라 불릴 만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대학팀과 실업팀이 함께 뛰던
독특한 구조였는데요. 10년 가까이 현대전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가 우승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만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죠.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실업팀들을 모두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MVP는 누구였을까요? 아직 1학년이던 서장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장훈 선수가 신고 뛰었던 신발이 바로 프로스펙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26살에 고무신 사업으로 시작해 고무신 재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화제가 워낙 많아서 불나방 재벌, 자녀가 14명이나 돼서 사위 재벌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들이 셋, 딸이 11였고 사위들이 회사 곳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운의 재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그는 신발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이후 무역, 건설, 철강, 섬유, 금융까지 약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위 그룹을 일궜습니다. 잘 나가던 그룹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국제그룹과 창업주 양정모입니다. 양정모는 1921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했습니다. 부산공업학교에 수석 입학했지만 대학 대신 아버지의 정미소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무엇이 팔릴까를 고민하던 20대 청년이 선택한 아이템. 그것은 바로 고무신이었습니다. 1947년 정미소 한 켠에서 고무신 제작을 시작한 것이죠. 2년 뒤 그는 마침내 간판을 걸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국제고무공업사의 왕자표 고무신이었습니다. 젊은 사장은 전국을 돌며 기술자를 영입했고 재료 배합 전문가와도 끈질기게 접촉했습니다. 경성 고무신, 군산 공장의 기술자를 월급 2배를 줘가며 스카우트할 정도였죠. 그 결과 품질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부드럽고 질기고 모양도 잘 잡힌 고무신, 당시 검정 고무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과감히 흰색, 황색, 청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말표, 범표, 기차표 등 쟁쟁한 브랜드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잘 팔렸던 것이 바로 이 왕자표였습니다. 부산이라 한국전쟁 피해는 적었는데 1960년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공장에서 크게 불이 나는 대참사였습니다. 그 화재로 66명이 숨졌죠. 그해 세계 10대 화재로 꼽힐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피해액만 1억 원, 지금 돈으로 수십억입니다. 사람들이 왕자표는 끝났다, 이제 일어서기 어려울 거다 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와 치료비로 7,200만 원을 내놓고 차근차근 수습에 나섭니다. 그는 고무신 대신 운동화를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탄 공장을 과감히 정리한 그는 서독에서 최신 운동화 생산 설비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인조가죽을 사용한 운동화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요. 이 선택이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립니다. 1962년에는 국내 최초로 운동화를 미국에 수출하기까지 하죠. 평가도 좋았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자 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72년에는 생산량의 3분의 1을 수출하며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어 주식시장 상장, 2천만 달러 수출탑, 5천만 달러 수출탑을 잇따라 수상하고요. 1975년에는 종합상사로 지정됩니다. 삼성, 대우, 쌍용에 이어 네 번째였죠. 종합상사 지정은 사실상 특혜에 가까웠습니다. 은행 이자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도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그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돌아섭니다. 매년 2~3개씩 계열사를 늘렸고 1977년에는 연합철강 계열사 4곳을 포함해 총 6개 회사를 한꺼번에 인수합니다. 재계에선 국제그룹이 이제 12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국제고무공업사에서 국제화학, 국제상사, 그리고 국제그룹으로 창업 이후 30년 만에 거대 그룹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탁 생산을 맡았던 미국의 스펙스 브랜드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후 이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스펙스로 리브랜딩되죠. 로고 모양이 마치 F자를 눕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스펙스 창업자가 대한항공의 옛 태극 로고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프로스펙스는 날아오르는 학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패션 아이콘이었던 리바이스 청바지의 국내 유통권 역시 국제그룹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에는 리바이스 수출 실적으로 10억 달러 수출탑을 받게 되죠. 같은 해 삼성동에서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렸는데 독립전시관을 설치한 재벌은 삼성, 현대, 럭키, 대우 정도였죠. 그런데 국제그룹 전시관은 롯데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길이 5m짜리 초대형 운동화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1.5톤, 300명이 20일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재벌의 시대 한가운데에 국제그룹이 서 있었던 거죠. 1984년 계열사는 2쪽에 직원은 38,000명, 재계 서열 7위였습니다. 용산에는 700억을 들여 국제 빌딩을 올렸습니다.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와 45도 각도로 틀어지은 독특한 건물이었죠. 지금 봐도 존재감이 남다른 건물입니다. 옆에 아모레 사옥이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작품인데 국제 빌딩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평가받습니다. 국제 상사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죠. 타자기 소리, 전화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각종 업무 연락과 거래 상담이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커질수록 그늘도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부채였습니다. 부채 규모가 1조 6천억 원, 부채 비율은 무려 922%였습니다. 당시 10대벌 평균이 약 350%였으니 2배 이상을 웃돈 셈이죠. 환매 조건 부채권, 이른바 환매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끌어쓰는 방식도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국제가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 라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심장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였고 17명이 희생됐습니다. 사건 이후 일해재단이 설립되는데요. 일해는 당시 대통령의 호였습니다. 이름은 장학재단이었지만 건물을 짓고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사치가 드러나며 여러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린 호화 건물, 수영장, 테니스장, 재벌들이 반강제적으로 헌납한 돈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권은 재벌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는 51억, 삼성은 45억, 재계 12위 쌍용도 15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제그룹은 단 5억, 그것도 어음으로 냈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 리 없었겠죠. 이후 새마을 성금에서도 처음엔 3억만 냈다가 청와대에 전화를 받고 10억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역시 어음이었습니다. 양정모 회장의 철칙은 회사 돈은 절대 함부로 쓰지 않는다였죠. 하지만 이 철칙은 정권이 바라던 방식과는 달랐고 결국 국제그룹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게다가 사위 6명이 회사 요직을 맡으면서 족벌 경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회사 돈을 쓰는 문제는 사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철저했다고 합니다. 양정모 회장은 교재비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었죠. 그 당시 청와대 만찬을 열면 재벌 총수들의 좌석을 성금을 얼마나 냈는지 순서대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많이 낸 그룹 총수는 대통령 바로 옆, 적게 낸 사람은 저 멀리 구석 자리였죠. 양정모 회장은 그 옆자리를 딱 한 번 앉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번조차 우연히 얻은 자리였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찾아옵니다. 1985년 총선이었죠. 정권 입장에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특히 부산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내려갔는데 하필 그날 양정모 회장은 자리를 비웁니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치르는 49제 날이었습니다. 내가 부산에 왔는데 재계 총수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때 딱 찍혔다는 말이 돌았죠. 총선 결과는 야당의 압승. 패배의 화살을 국제그룹에 돌린 걸까요? 총선 9일 만에 제1은행장이 기자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국제그룹은 부실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은행장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상화는 사실상 그룹 해체였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 겁니다. 양정모 회장도 이 사실을 단 30분 전에 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죠. 직원들은 그룹 해체를 막겠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그룹은 결국 한일합섬, 극동, 동국제강 등 다른 기업들로 쪼개져 넘어갔고요. 양정모 회장은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인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력을 잃고 나중에는 청력까지 잃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권력의 세력도 저물고 공비리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양정모 회장이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미 정권도 인물도 다 바뀐 뒤였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1993년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제그룹 해체를 위해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는 기업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한 줄의 주문이지만 그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양정모 회장은 본부를 만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국제그룹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제그룹을 인수해간 기업들에게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도 제기합니다. 모든 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였죠. 그러나 끝내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어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국제그룹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재건의 꿈도 그렇게 무너졌죠. 프로스펙스는 한일합섬을 거쳐 LS로 넘어갔습니다. 용산국제센터 빌딩 역시 지금은 LS 사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정모 회장은 한동안 칩거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2009년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에서 시작된 그의 꿈, 불이 나도 공장이 잿더미가 돼도 다시 일어나던 그 꿈은 결국 불보다 더 뜨거운 권력 앞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뒤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실 기업 정리는 있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기업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일군 기업군을 일거에 분해시켜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그룹은 그렇게 호련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양정모 회장 역시 세상을 떠났지만 40년 전 그날 모두가 들었다는 그 한마디는 지금도 굴곡진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하잖아. 내가 기업을 도와 키워주려고 하면 키워줄 수 있고 내가 죽이려 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10대 재벌 총수들 모두가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말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말이었다는 걸 그 권력자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살펴본 5개 그룹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우리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아 그룹은 정권과의 밀착이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대농 그룹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전이 어떻게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줬습니다. 뉴코아 그룹은 끝없는 확장이 오히려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고요. 산미 그룹은 해외 투자의 위험성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국제그룹은 권력 앞에서 기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너무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했어요. 둘째, 과도한 차입 경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빚을 안고 사업을 확장했죠.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 같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넷째, 정권과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였던 그 미묘한 줄타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대 그룹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유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63빌딩은 여전히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서 있고 미도파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뉴코아의 유통혁신은 지금도 할인점 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미가 키운 특수강 산업은 다른 기업들이 이어받아 발전시켰습니다. 국제의 프로스펙스는 여전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아있죠. 결국 기업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가치와 문화는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성장이 최우선 가치여야 하는가? 단기 실적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희생해도 되는가?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배들의 시행착오에서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이들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건물들, 그들이 만든 제품들, 그들이 키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실패한 기업인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시대의 선구자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잖아요.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다른 타이밍이었더라면, 조금만 운이 좋았더라면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실패자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 만약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신동아의 최순영이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대농의 박영일이 미도파를 포기했더라면, 뉴코아의 김희철이 확장 속도를 늦췄더라면, 산미의 김현철이 캐나다 공장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국제의 양정모가 정권과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말이죠.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경영자의 숙명이고 리더의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개 그룹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한국 재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죠. 살아남는 자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사라진 자들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 그들의 도전에서 얻는 영감이 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패자들의 이야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가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은 과연 영원할까요? 삼성도, 현대도, LG도, SK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면, 혁신을 멈추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기업들도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재계 서열 상위권을 차지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던 거대 기업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역사책 속 한 줄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업인이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믿되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변화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하죠. 투자자라면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 비전을 봐야 해요. 일반 국민이라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죠. 결국 기업도 경제도 사회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가 다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개 그룹의 총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달콤한 만큼이나 실패의 쓴맛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법이니까요. 63빌딩을 올릴 때의 야망, 미도파를 지키려던 집념, 킴스클럽을 만들 때의 혁신, 슈퍼스타즈를 창단할 때의 열정, 프로스펙스를 키울 때의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역사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제국은 사라져도 교훈은 남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시대의 새로운 도전자에게 보내는 가장 묵직한 경고이자 응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